프롤로그 2016년 10월 15일 새벽 6시 북한 함경북도의 한 작은 집에서 15살 소녀가 잠에서 깼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될 것처럼 보였던 그날 아침, 아버지는 짧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 한마디는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김지현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여 6,000km를 횡단하고 세계의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아간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고 절박한 선택이 있으며 무엇보다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50일간의 기록이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증언입니다. 일장 5년을 기다린 약속. 이야기는 사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지연이가 겨우 1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학교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평범한 하루.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갔다.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비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길을 닦아 놓을게. 돈을 벌어서 모아둘게. 그때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목숨을 건 약속. 최소 5년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약속.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만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라오스와 태국을 지나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그날부터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어머니가 보낸 돈으로 버텼습니다. 국경지대로 나가면 중국 전파가 잡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중국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너무 오래 통화하면 탐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돈 보낼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지나 2016년 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이제 돈을 보내기가 조금 어렵다.
한국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차별, 언어와 문화의 장벽, 낮은 임금. 어머니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에서의 생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는 중국과의 사무역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국경을 통해 중국 물건을 들여와 북한에서 파는 일, 위험하지만 수익이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김정은 정권은 국경 통제를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불법 무역으로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 심하면 공개 처형.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수입은 제로가 되었고 어머니의 송금마저 끊기자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2년에서 3년을 버틸 정도. 그 이후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결국엔 죽음.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탈북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지만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5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함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고 여동생은 어렸으며 지연이는 15살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는 지연이만 데리고 가서 먼저 한국에 정착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여동생을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지연이와 단둘이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첫 번째 탈북이 실패하거나 들통나면 북한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지연이와 자신이 탈북하다 잡히면 할머니와 여동생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 살든 죽든 함께 가는 것. 뭐 아니면 도. 성공하면 모두 살고 실패하면 모두 죽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장 운명의 날. 2016년 10월 15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지연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오늘이구나.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도 여동생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이웃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는지, 북한에서 탈북은 그 자체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특히 지연이네처럼 이미 어머니가 탈북한 가족은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가족들은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싸야 할까요? 책, 추억의 물건들. 아닙니다. 지연이네가 챙긴 것은 오직 먹을 것이었습니다. 쌀 몇 킬로그램, 된장 한 통, 김치, 그리고 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산을 넘는 동안 이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반찬이 없으니 된장이라도 찍어 먹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산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처럼 강을 헤엄쳐 건너는 루트는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헤엄을 칠 수 없었고 어린 여동생도 물을 건널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산길이었습니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외출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큰 짐가방 대신 작은 배낭. 급한 걸음 대신 천천히.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집,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보천이라는 지역, 중국 국경과 더 가까운 곳, 더 위험하지만 더 빠르게 국경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이제는 산과 나무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는 한 외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의 집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와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부터 하시죠.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목구멍을 조여왔으니까요. 식사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쉬시고 내일 저녁에 출발하시죠. 밤에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휴식이 필요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심받고 있는 가족입니다. 지금쯤 우리 집에 보위부가 찾아갔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겠죠. 추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체하면 그들은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브로커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죠. 실제로 그 순간 지연이네 집 앞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탈북 시도다. 즉시 국경으로 추격대를 보내라.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할머니, 아버지, 지연이, 여동생이 일렬로 따라갔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빛이 보이면 들키니까요. 오직 달빛만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집고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을 찍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 하나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앞사람의 뒷모습만 보며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차서 자주 멈췄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할머니. 조금만 더 가요. 지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에 큰 초소가 보였습니다. 북한군 초소. 그 안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소는 조용했습니다. 불빛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자.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초소를 우회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땅을 밟을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야야야 하고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경비대원이었습니다. 총을 몸에 맨 채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까지의 거리는 불과 3미터. 조금만 더 갔다면 그를 밟을 뻔했습니다. 밟았다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멀리, 더 조심스럽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들 앞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국경 철조망. 저것만 넘으면 중국입니다. 저것만 넘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삼장 철조망 너머. 철조망은 높이 3미터에 달했습니다. 가시철선이 엉켜 있고 어떤 구간은 전기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안전한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점. 바로 그곳으로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넘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손으로 철조망을 잡고 힘껏 벌렸습니다. 가시가 손을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빨리, 할머니부터. 할머니가 먼저 몸을 낮춰 철조망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배낭이 가시에 걸렸지만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여동생. 어린 몸이라 좀 더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차례. 지연이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췄습니다. 철조망 사이는 좁았습니다. 배를 바닥에 붙이고 기어야 했습니다. 가시가 등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마침내 철조망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철조망을 두 손으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으면 철조망이 닫힙니다. 어떻게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때 브로커와 다른 탈북자들이 급해서 자기 몸만 넘기고 짐을 버려두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 짐 챙겨가.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연이가 깜짝 놀라 다시 철조망 쪽으로 갔습니다. 배낭들을 하나하나 끌어당겼습니다. 쌀, 된장, 김치. 이것이 없으면 산에서 굶어 죽습니다. 짐을 다 건네받은 후 이제 정말로 아버지 차례였습니다. 아버지는 철조망을 놓고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철조망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가시가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기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모두 넘었습니다. 북한 땅이 아닌 중국 땅.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연이는 돌아보며 철조망 이쪽, 그러니까 북한 쪽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조망 바로 앞 약 5m 폭의 땅에 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진흙 땅인데 왜 여기만 모래일까요? 저거 일부러 깔아둔 거예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발자국 찍히라고. 누가 넘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영경이는 그 하얀 모래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자신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5사람의 발자국. 할머니, 아버지, 영경이, 여동생, 그리고 브로커. 해가 뜨면 북한군이 그 발자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뛰어. 지금 당장 뛰어야 해.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중국 쪽 산으로 달렸습니다. 배낭이 무거웠지만 던질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은 산속으로. 1시간을 달렸을까요? 아니면 2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브로커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숨줘. 여기까지는 안 쫓아올 겁니다.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나라. 지연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도 산도 하늘도 북한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아. 중국도 우리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낸단다. 계속 가야 해. 한국까지 가야 진짜 안전한 거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6,000km의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최소 한 달, 어쩌면 2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산속을 3일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동했습니다. 쌀을 물에 불려 먹고 된장을 손가락에 찍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물은 계곡에서 떠마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브로커가 준비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물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3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씻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통화. 지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연이야. 우리 지금 중국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 뭐, 지연아. 진짜야. 너희가 정말. 응. 우리 다 무사해. 아빠도 할머니도 동생도 다 같이 있어.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뎠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한국 갈 수 있어? 영경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다 준비할게. 너희는 안전하게만 와. 조심해서 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고자가 있으면 훨씬 빠릅니다. 직행 루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1인당 중국 돈으로 15,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250만 원. 5명이면 1,250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지고 온 돈으로 할머니와 자신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에서 지연이와 여동생의 몸값을 보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탈출 비용이 마련되었습니다. 6,000km의 여정. 며칠의 휴식 후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최남단까지 그 거리만 해도 3,000km가 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선양까지 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면 끝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탈북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경찰 검문소를 피하는 루트를 알고 있었고, 만약 마주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선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쿤밍. 중국 최남단에 있는 도시로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차는 3일을 달렸습니다. 3일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기차 창밖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 높은 산맥, 거대한 도시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큰 나라였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었구나. 기차 안에서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철도 공안이 수시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는 척하거나 창밖을 보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3일 후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쿤밍은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10월인데도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구간입니다. 산을 넘어야 해요. 라오스 국경까지. 또다시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북한 국경을 넘을 때만큼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과 라오스 사이. 양쪽 모두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하루를 걸어서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를 넘었구나. 한 나라만 더 가면 돼. 태국. 태국까지만 가면 진짜로 안전합니다.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으니까요. 라오스에서는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짐칸에 숨어서 국경지대를 통과했습니다. 덥고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가서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북한에서 출발해서 중국과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6,000km, 50일간의 여정.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태국 국경을 넘자마자 가족들은 스스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태국 경찰은 친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절차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죄수 취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물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7일은 지연이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 총에 맞는 꿈을 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7일 후 대형 버스가 왔습니다.
태국 북부에서 방콕까지 이송하는 버스였습니다. 버스에는 지연인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 국제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라고 해서 감옥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지연인의 가족은 그곳에서 27일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 달.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곧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였으니까요.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 보였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 자유로운 삶의 시작.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작. 지연이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 가는 날까지 D-20, D-15, D-10. 날짜가 줄어들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엄마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16년 11월 중순. 정확히 북한을 떠난 지 한 달하고 며칠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발합니다. 짐을 챙기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지연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연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방콕의 거리, 높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 한 달 동안 보았던 풍경이지만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안녕, 태국. 고마워요, 우리를 받아줘서. 자유의 땅.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지연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대한 철새 같은 기계. 이것이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이는 긴장한 얼굴로 벨트를 맸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그리고 떴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콕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름 위의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구름 바다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해냈구나. 옆자리에는 아버지가, 뒷자리에는 할머니와 여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입니다. 지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그 충격. 지연이는 그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충격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궁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여러 언어로 흘러나왔습니다. 출구로 나가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안전하구나.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 높은 아파트 단지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불빛이 이렇게 많다니, 차가 이렇게 많다니, 건물이 이렇게 높다니. 버스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전 교육을 받는 곳. 버스가 멈추고 정문이 열렸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지연이는 북한에서 단 건물만 그렇게 깨끗한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탈북자들이 머무는 곳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복도는 환했고 벽은 하얗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큰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생활용품입니다. 1인당 하나씩 드려요. 꾸러미를 열어보니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수건, 옷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였습니다. 이거 공짜예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무료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니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료였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무료. 지연이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 왔구나.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도 할머니도 여동생도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면회 시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지연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기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엄마. 엄마는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 지연아, 내 딸. 정말 무사히 왔구나. 엄마가 울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여동생도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년.
1825일, 43,800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면회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취업 준비 교육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말을 쓰긴 하지만 억양이 달랐고, 쓰는 단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지연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손전화기라고 불렀으니까요. 인터넷도 처음 들었고, 카페도 낯설었고,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빨리 배웠습니다. 젊었고,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강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적응해 갔습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새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새 집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켜진 불빛들. 북한에서는 전기가 귀에서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나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지연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유란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에필로그. 그로부터 8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김지연은 대학생입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는 한국 대학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도 다시 배우고 수학도 영어도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6,000km를 걸어온 사람이야. 죽음의 국경을 넘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지연이는 꿈을 꿉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꿈. 국경에서 잡히는 꿈. 총소리가 울리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여기는 한국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자유로운 곳입니다. 지연이는 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까?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을까? 지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지연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2천만 명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2025년 현재 약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지연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탈출, 긴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은 단순히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누군가는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경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이 자유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으로 김지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